안녕하세요. 이 자녀 문제라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어떻게 보면 요지를 말씀드리면 하나의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은 최소화하지만 기회는 최대화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기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고 또 기술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긍정적, 부정적 외부 효과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인지하는 건 부정적 외부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두 화면을 보면 보기가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게 책이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아 보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쪽 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불안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기술을 매개하지 않고 관계를 만들 수 없고 기술을 매개하지 않고 정보를 습득할 수 없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인식하더라도 그것을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 자체를 인정하고 그 변화의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지만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된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당국이나 학교가 갖고 있는 유일한 정책은 스마트폰을 수거하거나 랜선을 뽑는 정책밖에 없어요. 이 학생들이 평생 동안 이 기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평생 동안 이 기술을 살아야 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 성장기에 기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느냐를 되짚어 보면 아무것도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또래끼리 학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학교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아주 오랫동안 인간은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양육해 오면서 지식을 전수해 왔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세대로 넘어오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지식 역전이 일어납니다. 자녀보다 더 몰라요. 이런 그 부모가 더욱 무지해진 이 환경에서 부모가 갖는 당혹감, 자녀의 행동,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차단하고 뺏는 겁니다. 스마트폰, 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굉장히 많은 그 인원을 조사를 했어요. 영국의 91개 중고등학교 학생 1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스마트폰 사용을 학교 안에서 금지시키는 것에 대한 이제 일종의 그 정책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금지를 시킨 이후에 학생들의 성적 평가를 봤더니 6.4% 정도가 학생들이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성적이 나쁜 친구일수록 금지를 하면 더 많이 올라가고 또 저소득층 가정 그런 학생들에게 이것을 통제했을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아주 최근의 논문입니다. 24명의 학생들한테 2010년에 스마트폰을 다 하나씩 지어줬어요. 지어지고 처음에 조금 쓴 다음에 물어봤어요. 네가 이게 학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니? 안 될 것 같니? 이런 것들을 쭉 서베이를 하고요. 이 스마트폰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걸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를 깔았어요. 그래서 어떤 앱을 들어가는지 어디서 채팅을 몇 시간 하는지 이런 걸 다 기록을 해서 1년 있다가 똑같은 질문지를 던졌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는 이 스마트폰이 학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해요. 자녀들 스마트폰 사다 할 때 꼭 그럽니다. 이걸로 나 검색도 하고 영어 사전으로도 쓰고 기록도 하고 이게 공부에 도움이 되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도움은 안 됩니다. 실제로 아주 통제력이 높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부모의 가이드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학생 혼자 또는 또래 관계 속에서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 대부분은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시간 관리가 흐트러지고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대학생들도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1년 있다가 조사를 했더니 이 학생들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답한 거예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줘야 하는 이유. 학업이라는 문제만 놓고 본다면은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사실은 없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가 있겠죠. 뒤늦게 자전거 배우면 잘 못하죠. 뒤늦게 수영 배우면 잘 못해요. 우리가 한참 학습하는 시기에 이 디지털 기기를 학습과 병행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론들을 교육 현장이나 가정에서 접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방치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정 부분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왜 그러면 지어줘야 되느냐? 이미 대부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적 다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결정적 다수를 넘어선 상태에서 이것을 만약에 쓰지 않게 되면 약간 사회적 낙오자라든가 배제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르치는 게 필요하고, 또 저는 이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다 이렇게 봅니다. 페이스북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검색을 잘해서 학습 자료를 빨리 찾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여행 경로를 짜는 데 있어서 이런 다양한 백과사전 같은 정보들과 지도를 결합해 볼 수 있으면 우리는 훌륭한 어떤 학습 자료들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고요. 이것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국가적인 과제로, 특히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국가의 핵심 과제로 두고 있어요. 디지털 시대를 만드는 유럽의 선택.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기회는 최대화, 위험은 최소화, 이 철학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이 논조를 계속해서 접목하고 있고요. 학교라든가 지역사회에 끊임없이 디지털 기회를 아동에게 계속해서 확대하는 정책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속을 하면 할수록 위험에 대한 노출도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 위험이라는 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뭐 포르노그래피 같은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위험적 요소들이 있는데, 무조건 위험을 줄이는 것은 아동이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이 스스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학습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모의 어떤 또 아동의 이런 대처 능력들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이제 유럽의 관점도 상당히 균형적인데, 우리나라의 주된 이제 이 미디어, 특히 디지털 미디어 정책하면 떠오르는 게 중독이라든가 뭐 사이버 폭력이라든가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그리고 그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일종의 처방적 교육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예방적 교육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균형적인 접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기회와 위험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다면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온라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아동들의 행동들에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지금 아동들도 부모의 눈을 피해서 자기들 또래의 세계 속에서 놀고자 하는 강한 욕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위험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동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들을 또 배우고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게임이나 통신 온라인에서 참여하는 게 부모님들은 시간 낭비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지지를 해주는 건데, 예를 들면 그 엑소의 뭐 가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가수 얼굴을 맨날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서 앱으로 화장을 터치해가지고 예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걸 하면서 동생한테 막 자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야, 나 아빠가 포토샵도 안 가르쳐 줬는데 그 엑소의 누구누구가 이미지 편집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동기를 줬네, 이렇게 해서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이용을 하면서 그런 지지가 이게 나한테 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구나를 알게 되고, 부모로부터 긍정적 지지를 받게 되면 부모한테 더 좋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부모와 코드를 맞춰요, 애들이 많이.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애가 뭔가 좀 행동이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되실 때는 1차적으로는 부모님인 나의 행동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그 또래 관계의 특성들이 디지털에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시면서 그런 관계, 전혀 부모님들이 모르는 관계가 디지털 공간 안에서 만들어지기도 해요. 전혀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카톡 친구가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페이스북 친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애들이 사람을 SNS 공간에서 사귀는 방법을 따로 배우지 않거든요. 이게 참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내가 받는 정보의 질을 결정하죠.
모두 아마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많이 쓰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친구 관계가 보고 있는 정보를 결정하잖아요. 이게 바로 소셜미디어 사회의 특성, 네트워크 사회의 특성이거든요. 신문이나 방송 같은 이른바 똑똑한 지식인과 같은 기자나 PD들이 만든 콘텐츠가 아니라요. 나의 관계에 의해서 유통되고 받아들여지는 정보가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아마 지금 아동이나 청소년들 대부분들이 균형 있게 관계, 또 좋은 관계를 만드는 기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디지털 미디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 디지털 미디어라는 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청소년 보호주의적 관점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어요. 너무 보호에만 안주하지 말고 오히려 능력들을 좀 더 길러줘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변형하는 하고 생산하는 능력,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결합시키고 학생들에게 중요한 능력 모형으로 만들 건가, 다양한 이제 대량 데이터 조사도 하고 모델링도 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 거꾸로 이 SNS를 적정하게 잘 쓰고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대한 효능감도 높고 사회 관여라고 하죠. 사회 참여, 소셜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 참여도 훨씬 높은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적절하게 가르쳐주는 리터러시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아이보다 부모님이 먼저. 결론은 이겁니다. 애들한테 부작용이 있지만은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러려면 부모가 스마트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부모가 똑똑해야 된다. 바로 스마트폰이 국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을 만큼 치명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모가 헬멧을 씌워주기에는 모호한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지네들이 그냥 또래로 아름아름 배우는 방치된 미디어 공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가 스마트폰을 생산적으로 잘 활용하나? 나는 스스로 잘 통제하나? 밥 먹으러 갔을 때 아버지 어머님이 막 스마트폰 보고 있고 그러면서 자녀한테는 야단치면 그거 굉장히 모순되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가르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겁니다. 없으면은 빨리 배우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녀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을 거예요. 너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줄 아니?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이용하면은 뇌가 활성화되고 뭐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막 하는데 너 이거 써서 얼마나 좋은지 알아? 뭐 이런 이야기 안 해보셨죠? 긍정적으로 내가 10분 이상 설명할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행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나? 자녀의 습관들을 메모를 해놓고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가 밥 먹을 때 계속해서 어제 2번이나 그걸 들고 밥을 먹었어. 너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게 엄청난 결례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차단 정책은 있지만 이용 정책이 없다면 지금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빨리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들이 훨씬 자아지향적이고 더 많은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돼 있어요. 그리고 상호작용적이에요. 굉장히 상호작용적이면서 의존적인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협업을 굉장히 신속하게 잘해요, 애들이. 그리고 좀 창조적인 지향성, 쌍방향 관계, 부모보다 더 높은 능력들, 기술 이용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땡기면은, 속된 말로 땡기면은 자발적으로 내적 동기로 막 밤을 새우는 그런 시대의 애들이죠. 디지털 시대,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할 것은? 어머니들이 이런 아동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한번 몇 가지 체크해 볼게요. 아동과 분리되어 있는데 가끔씩 가서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애한테 스마트폰 오늘 몇 시간 썼어?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뭐 페북을 보고 있으면 페이스북에 뭐가 재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아동이나 뭐 자녀의 페이스북에 있는 대화 소재를 통해서 걔의 가상 공간 속의 세계를 이해를 하고 들어가고 추측을 하셔야 되는데
야, 스마트폰 내봐. 이렇게 뺏는 거는 폭력에 가까운 행동인 거죠. 자기 통제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애가 숙제를 잘 안 빠뜨리고 약속도 잘 이용한다면 스마트폰을 좀 더 일찍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걔한테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반대라면은 가능한 부모의 그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단계죠. SNS와 관련해서는 대인관계 의존도라는 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쳐요. 특히 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인관계 의존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그룹을 만들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획득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로 답을 안 하면 그 강한 네트워크에서 뭔가 배제될까에 대한 강한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이게 대인관계 의존도가 불안감이 높은 건데요. 친구들에 대한 내면 속에 내가 이걸 안 했을 때 그 규범을 깬다고 생각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계속 바로 지적하지 마시고 기록해놨다가 단절돼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야, 식사할 때 우리 집의 스마트폰은 전부 다 거실에 있는 소파에 올려놓자 라든가, 그 다음에 가족여행할 때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스마트폰 없이 지내보면 사실 카톡을 4시간 있다가 답해도 친구와 헤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내가 파동처럼 연동될 필요가 없고, 내가 관계에 대한 관계 속에서 대화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해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일관된 정책을 가져라는 겁니다. 항상 일관성이 없으면 자녀들은 그걸 금방 압니다. 그리고 부모가 일단 좋은 습관 보이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붙여놓으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거창한 거 하지 마시고요. 저녁에 1시간 스마트폰 꺼놓기, 아니면 와이파이를 10시 이후에는 끄기, 이런 정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 시간을 둬가지고 6개월 있다가 이거를 바꿔보자고 해서 애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주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얘가 피처폰으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신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대화와 예고를 해줘야 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강한 규제안을 던지면 안 됩니다. 너 이렇게 되면 네가 통제를 잘 못하는 걸로 보여지니까 피처폰을 한번 바꿔볼까? 아니면 네가 사용 시간을 줄여서 10시 이후에는 이걸 바깥에 내놓을래? 이러면 어떤 걸 택할까요? 후자를 택하죠. 근데 이제 시간을 10시 이후에는 내놔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싫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선택지를 주는데, 분명한 것은 부모의 규제 범위 안에 드는 선택지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자녀한테는 항상 자유도를 남겨놔야 돼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를 주지 않는 거는 자녀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 가족관계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검색하는 훈련들을 시키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난 방학 때 미국의 역사라는 책을 읽는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그걸 노트북 앞에 해놓고 미국에 몇 년 전쟁이 있었다 그러면 그 전쟁과 관련 거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반드시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책을 읽고 했는데요. 이 트랜스미디어, 미디어 간에 교차해서 책과 인터넷을 교차해서 끊임없이 검색하고 정보를 내가 학습한 내용과 결합하는 훈련들을 집에서 일상 속에서 하게 되면 끊임없이 검색하면서 지식을 덧붙여 나가거든요. 이게 하이퍼텍스트의 힘이에요. 연상적 사고를 하고 지식을 확장하는 거.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디지털 관계 맺기. 그 관계의 질이 좌우한다는 걸 항상 설명해 줘야 돼요. 디지털 시대.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네트워크 지성들 필요합니다. 애들이 카톡으로 팀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든가 회의를 한다고 할 때도 사실은 부모가 그 카톡과 같은 데서 회의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어떤 규범 같은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 협업하는 능력, 그 다음에 콘텐츠 만드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들고 퍼뜨리고 즐기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주의력,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의력을 흐트리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능력, 하나의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가 추구하는 목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기 외에도 다른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좀 고민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한 3종류의 이제 그 명제로 정리하면, 자식에게 디지털 기기는 필요하다. 나한테 필요한 것처럼. 그러나 자녀의 통제 수준에 따라서 부모의 중재나 개입은 또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단적 정책보다는
긍정적 이용 경험을 늘리는 것이 더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다. 그 세 가지로 두고요. 그걸 위해서 가족 내에서 꼭 필요한 디지털 미디어 정책을 명문화해서 한번 붙여보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